안녕하세요. 액션 디텍터와 산업용 카메라를 만들어 파는 주식회사 뷰웍스의 김우식입니다. 새로이 창업을 한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강연을 맡았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경영을 할 때 영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돈 구할 방법이 많아져서 영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테크데이에 제가 얘기할 주제는 영업입니다. 영업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창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요즘 스타트업들은 창업의 목표로서 투자 받는 일 자체나 사회적 기여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고전적인 창업의 목표인 돈 버는 일은 어떻게 사회적 기여를 하는지 잠깐 살펴봅시다. 어떻게 투자받을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내가 돈을 벌 자신이 없는 일에 다른 사람들부터 투자받지 말라고 말립니다. 투자받고 돈을 못 벌면 결국은 투자하는 사람들과 나중에 원수집니다. 그냥 친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투자해준 가까운 사람들과 영영 못 보게 됩니다. 창업의 목표로서 사회적 기여를 얘기하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이 좋은 기업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꽤나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사회적 기업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나라 돈을 노리거나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사람이 함께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기업이라면 그냥 비영리 기업이라고 부르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에게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1억 5천만 원이 넘으면 38% 더하기 3.8%로서 약 40%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상장을 해서 주식을 팔면 25%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또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고 38% 더하기 3.8% 세금을 내야 하여 의료보험까지 포함하면 대략 45%를 세금으로 냅니다. 여기에 법인세까지 더하면 기업인이 소득과 관련하여 내는 전체 세금은 50%가 넘습니다. 여기에 평생 저축해서 모은 돈이나 회사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다시 그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추가해서 내야 합니다. 종합하여 회사하는 사람이 평생 번 돈의 절반 정도만 쓴다고 하면 세율이 75% 정도 됩니다. 따라서 수입의 75%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므로 회사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사회적입니다. 영업 전략과 실행은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매우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엔지니어가 창업한 경우에 영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영업 전문가를 모셔오면 물건이 잘 팔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실제로 품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 제품을 개발한 사람보다 그 물건을 더 잘 알 수가 없으므로 창업자가 직접 영업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학에 영업학과라는 학과가 없고 영업을 전공으로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남들만큼 영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행정 업무나 문서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엔지니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엔지니어가 해야 정확한 의사가 전달됩니다. 저희 회사는 부품이나 모듈의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므로 저는 제가 해본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영업에 대한 경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업을 상품, 가격, 유통, 판촉의 관점으로 살펴봅시다. 어떤 제품이 팔릴까요? 보통 물건을 잘 못 파는 회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었거나 고객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엔지니어 사장님들이 고객에게 우리 기술이 좋고 우리 제품이 좋다는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고객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고객은 우리 제품을 채용한 그들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서 잘 팔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즉 고객이 쉽게 돈 벌 수 있게 하는 제품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장에서 잘 팔립니다. 이것을 위하여 고객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일이 귀찮기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꼭 시장 상황도 알아보고 고객의 평판도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미투 프로덕트를 우습게 보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미투 프로덕트입니다.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그 혁신적인 제품과 함께 미투 프로덕트도 함께 준비해서 고객에게 들이밀고 고객을 만평케 해주는 것입니다. 가격과 유통구조는 결합되어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학교에서 계시는 분들이 유통구조를 잘 모르고 시장의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사업을 구상하는데 시장의 관행과 비용 구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재료비가 100이면 본사의 판매가가 200이 되고 대리점이 이윤 60이 되어서 소비자가가 260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가격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싫다고 직접 대리점까지 운영을 해보면 결국은 대리점의 유지 비용이 판매가의 30% 이상 소요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거꾸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회사 제품의 재료비가 초기부터 50%를 넘으면 그 사업은 접어야 합니다. 통상 판매 관리비와 연구개발비를 합한 비율이 약 30%이므로 초기 제품의 재료비가 판매가의 65%를 넘으면 아무리 해도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아이템은 특수하므로 이러한 기본적인 원가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망할 때쯤 깨닫게 됩니다. 시장에는 예외가 없으므로 상식적인 원가 구조를 분석해서 돈이 되지 않으면 깨끗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실제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은 기존에 납품받던 경쟁 제품의 가격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 제품을 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교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냥 경쟁 제품보다 조금 싸면 팔리는 것이 아니고 15% 정도는 싸야 고객의 교체 의지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고객은 오늘의 가격뿐만 아니라 5년 후의 가격까지 염두에 두면서 새 거래처가 계속 시장의 가격 추이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는 부서의 업무와 시장에서 그 고객의 제품의 위치에 따라서 회사 자랑도 적절히 해야 합니다. 가격에 목숨을 거는 회사의 구매 부서에게는 생산 효율과 원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는 얘기만 해야 합니다. 기술, 회사의 재무 상태, 인력이 매우 좋다고 자랑을 하면 고비용 구조의 회사로 의심받기 십상입니다. 회사의 로비를 쓸데없이 화려하게 만들어서 구매자에게 고비용 구조의 회사라는 나쁜 인상을 줘서 수주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판촉 활동이 효과적일까요? 창업자나 CEO가 고객과 만나서 설득하고 우리 회사를 고객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판촉 활동입니다. 특히 외국 고객들이 우리 회사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상식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부족하면 아무리 머리로는 받아들여도 가슴으로부터의 거부감을 이기지 못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문화적 신뢰를 주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고객과 저녁을 5시간 동안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과거에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술집에서 술을 먹는 일이 많았다고 들었지만 요즘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맛있는 음식과 와인 등을 먹고 마시며 오랜 시간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초기에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돈을 써서 고객의 친구나 그 업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에이전트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가든 그 에이전트와 같이 가든 준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제 주위에 선진국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죠. 저녁 먹을 식당으로부터 음식 메뉴와 와인 리스트를 미리 받아서 연구를 하고 만날 사람의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을 찾아서 그 사람의 배경과 관심사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합니다. 특히 고객이 주로 아는 지식과 물건을 팔러 간 사람의 지식의 기반이 다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고객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같이 간 에이전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내용도 같이 받아들입니다. 거래 물량이 큰 경우에 특히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납품의 안정성을 따집니다. 기술, 회사의 재무 상태, 인력을 다른 방향에서 평가합니다. 건실한 회사인지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 상황에 맞추어 관련 부품을 계속 개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가 납품한 부품이나 모듈을 채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할 연구 부서에서는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고용 안정성에 대하여 안심을 시켜야 합니다. 또 회사가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등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효과적인 구매 생산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창업 보육센터나 아파트형 공장이 있으면 연구개발 이외의 업무를 모두 외주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생산을 직접 하고 있다면 반드시 생산 현장을 보여주고 그 관리 시스템도 잘 돌리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이 구매 흥미를 느낀 다음 최종적으로 구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부서 간 소통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 고객 회사의 여러 부서들이 우리 회사의 여러 부서들과 다양한 접촉을 하면서 납품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고객사의 구매부서와 우리 회사의 영업부서, 고객사의 품질보증부서와 우리 회사의 생산부서, 고객사의 상품기획부서와 우리 회사의 연구개발부서가 각각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같이 일할 상대방을 파악합니다. 이때 문서와 직접 대화를 통한 소통을 하는데 이 부분의 능력이 부족하면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거래를 못하게 됩니다. 각 관련 부서에서는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돈을 들여서 사내에서 꾸준히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행복한 영업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거래하십시오.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사업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야 일을 하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이 냉혹한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그 고객에게 납품하는 우리도 사업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돌이켜 지켜보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결정 방식이 나쁜 사람들은 사고도 많이 치고
사업의 부침도 많이 겪습니다. 결국 거래처 최고 경영자의 인간적 능력과 품성이 우리 회사의 사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과 거래를 해서 여러분이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일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